자,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학의 네 번째 마지막 과목인 바로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입니다. 바로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필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4과목이 가장 시험 문제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많이 좀 반복하셔가지고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맞춤형 화장품이 어떤 건지 정의,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주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은요, 기본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색향 등을 취향에 따라 가지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색소, 향료 등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뭐 하는 거? 혼합하거나 또는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혼합에 대한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제조 또는 수입 화장 내용물을 뭐 한다고요? 소분하는 거. 용량 큰 걸 갖다가 소분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화장 비누에 대해서는 이건 맞춤형 화장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공방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고체형대 세안용 비누를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맞춤형 화장품이 아니라는 것 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아까 원료에 대한 범위는 물론 뒤에 또 하겠지만 원료는 기본적으로 어떤 범위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약처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 그런 원료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우선 뭐 내용물의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때 아래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 건데 어떤 건 내용을 사용할 수 없냐면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용물은요, 완제품, 반제품 안 됩니다. 내용물이 세 가지가 있죠. 반제품, 벌크 제품, 완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벌크 제품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나온 대로 그 샘플이라든가 견본품이 있죠. 이건 절대 혼합에다가 소분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에 사용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완제품은 안 된다는 거. 그대로 유통 판매한다는 말은 그 완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홍보 판매 촉진에 대한 것은 바로 견본품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뭐라고요? 벌크 제품이라는 게 바로 내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료에 대한 범위입니다. 원료라는 거. 자, 그러면 아래에 나와 있는 원료는 우리가 혼합 사용을 안 되는 걸 지금 지적을 해놨습니다. 첫째, 당연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안 되겠죠. 두 번째, 화장품의 사용상에 제한이 되는 필요한 원료가 있었죠. 보존제라든가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그리고 연모제라든가 기타 성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가 있는 그런 원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능성 화장, 왜? 그만큼 안전성하고 유효성에 대한 그 검사, 심사나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효과가 높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단 어떨 때 사용할 수가 있냐면요, 이걸 공급하는 바로 책임 판매업자라든가 제조업자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원료라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나 보고를 이 공급 누구한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한테 공급해주는 책임 판매업자가 심사나 보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원료에 대해서 어떤 걸 사용할 수 없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원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추가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세부사항이 뭐가 있냐면요, 원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원료에 보존제가 포함된 경우, 원료에 보존제가 포함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원래 보존제라고 하는 것은 사용상의 제한 원료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은 그 원료가 따로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보존제를 혼합하죠. 왜? 그 원료도 어느 일정 기간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료에 그 어느 일정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넣는 보존제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래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제조업자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물에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내용물에 원료를 혼합하는 게 우리 저제관리사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료가 조합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알로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알로에다가 병풀이라든가 또는 뭐 감초 추출물 더해는 조합 원료 있죠.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만 따로 공급하는 건 불법이 되는 거고, 이 조합 원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용물에 혼합해서 판매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자, 조합 원료라는 혼합 원료라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한다고? 내용물에 혼합할 때는 가능한데 이것만 혼합해서 판매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효능 효과를 이제 누가 책임 판매업자라든가 제조업자가 이걸 갖다가 심사나 보고를 받은 제품은 어떻게 한다? 맞춤 화장품 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허가 심사 보고를 받은 제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하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허가된 그런 원료 함량 범위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알부틴 같은 경우 2 내지 5%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이내에 사용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온 대로 조합 함량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맞춤 화장품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과 원료는 공급을 누가 하냐면 주로 책임 판매업자가 하는데 꼭 책임 판매업자라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원료라든가 내용물, 특히 원료 공급업자한테 우리가 제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책임 판매업자하고 원료만 따로 원료상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공급하는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원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여러분 참고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맞춤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이라는 게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원료는 어디 범위인가, 그리고 원료도 어디 세부사항은 또 어떤 게 있는가, 이 세 가지 잘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죠. 혼합하는 거, 맞춤용 화장품 판매업의 영업의 범위에서 혼합과 소분이 있는데, 혼합한다는 얘기는 내용물에다가 내용물을 혼합한다 그랬죠. 그 내용물이 주로 뭐라고요? 벌크 제품을 얘기한다. 그리고 내용물, 벌크 제품에다 뭐 한다고요? 특정 원료를 넣거나 또는 조합 원료, 혼합 원료를 혼합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소분하는 경우는 벌크 제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제품 아닙니다. 벌크 제품을 소분해 판매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맞춤용 화장품 판매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죠. 그죠? 제조업이라든가 책임 판매업은 등록인데 우리는 신고거든요. 그때 신고를 하는 사람의 맞춤용 화장품 판매, 맞춤용 화장품 판매업을 해야 될 사람이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가를 체크한 건데, 결격 사유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죠? 세 가지인데 읽어보시면 되지만은요. 우리가 그 제조업자가 그 등록할 때 결격 사유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정신질환자,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업자를 할 수 있는데 제조업자만큼은 영업을 등록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자, 이제는 이제 맞춤 화장품 판매업에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고. 그럴 때 신고 절차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재지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한테 신고하면 돼요.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자, 그래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고 대장에 기입한 후에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약품 안전나라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신고서하고. 그럴 때 기본적인 정보는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맞춤용 화장품 판매업의 실무자, 누구? 맞춤용 화장품 저제관리사를 꼭 고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맞춤용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저제관리사로서 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제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맞춤용 화장품 판매업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제관리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특히 필히 보면요, 대다수 원본 또는 사본 이 둘 중에 하나를 내면 되거든요. 근데 저제관리사만큼은 어떻게 한다? 원본을 낼 필요 없고 사본만 내도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그죠? 저제관리사는 뭐라고? 자격증을 어떻게 한다고? 사본만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원본 안 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장소인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가를 알려줘야 되고, 신고하는 거니까 사실은 와서 체크를 안 하거든요. 신고만 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내야만이 그러니까 신고 필증이 나오겠죠. 그 다음 내가 거기서 임대를 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뭐 내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할 때는 혼합 소분에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소에 대한 혼합 소분 장소하고 시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혼합 소분할 때 쓰는 기구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하고 상세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평면도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떤 평면도에 대한 뭐 치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적은 평수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원본대로 사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고 절차에서 신고서 및 구비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하다가 변경을 하고 싶어요. 변경 신고. 그때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처리 기한은 10일로 돼 있네요. 그죠? 이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변경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양이룬인데 제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입니다. 양이룬이에요. 근데 판매업자를 변경하는데 그 신고 필증에 보게 되면은 판매업자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온 대로 판매업자의 상호라는 것도 하나 그 기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뭘로 했냐면요. 양스 코스메틱으로 했어요. 코스메틱. 그 다음에 이 영업자가 또 어디에 사는지 소재지도 있잖아요. 그죠? 소재지 내 개인적인 주소를 적었겠죠. 그죠? 내가 사는 뭐 개포동 사는데 그쪽에 주소를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경할 때는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변경, 이 양이룬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꿀 때는 이때는 변경을 꼭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판매업자는 그대로 두고 내가 양스 코스메틱이라는 상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상호를 내가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양스 플러스, 양스 뭐 킴스라 할까? 두 사람 영업 뭐 도움할 수도 있으니까 양스 킴스 코스메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뭘 한다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이 상호라든가 또는 내가 사는 동네가 개포동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포로 이사를 왔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상호로 바꾸거나 또는 주소, 개인 주소로 옮기는 건 이건 뭐라고요?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변경될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판매업자의 상호, 이거 상호로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뭐 맞춤형 판매업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거. 그건 우리가 따로 우리가 이렇게 변경 신고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밑에 나왔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내가 일하는 장소가 이사를 갔다. 그때는 필히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뒤에 나오지만 이게 시험에도 반복이 나왔던 건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가 이사를 갈 경우는요. 필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게 되면 한 달 영업정지입니다. 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라든가 또는 뭐라고요? 소재지 변경이 되는 경우는 필히 뭐라고? 그러니까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업자의 상호도 있고 업소의 상호라는 게 두 가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상호를 바꾸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자의 상호는 업자의 상호, 업자의 소재지 변경은 신고할 필요 없는 거고 업소의 상호하고 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신고한다는 거. 그 차이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 두 가지. 그 당연히 맞춤형 화장품 저재관리사 변경이 되게 되면 빨리 신고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변경 신고하는 신고서하고 구비 서류를 보게 되면은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변경해야 되니까 신고 필증을 가져야 되겠죠. 그건 꼭 원본 가져야 됩니다. 원본입니다. 원본.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할 수도 있죠. 그죠? 또 합병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속이 되는 경우도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상속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행정처분 내용 고지. 이때 여러분 참고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변경 신고를 할 때 꼭 뭐 원본을 가져야 될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신고 필증하고 그다음 어디죠? 양도 양수하는 거. 그죠? 이것도 원본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밑에 보면은 행정처분을 당했을 경우는 그때는 원본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변경 신고할 때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업소 상호 당연히 그 신고 필증을 또 바꿔야 되니까 원본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면은 원본 가져오는 게 판매업소 소재지. 그러니까 업소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업소 소재지 변경할 때는 신고 필지는 당연히 뭐예요? 원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업소가 이사를 가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그 처음에 신고했을 때 필요했던 거 다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재관리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항상 4번만 가져가도 됩니다. 4번.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저재관리사는요, 그 맞춤 화장품 판매업에서 일하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히 어디에 있어야 돼요? 판매업장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저재관리사는요, 1년에 한 번 책임 판매업에 일하는 실무자가 책임 판매 관리자거든요. 그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의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맞춤 화장품 판매업장에 있는 실무자인 맞춤 화장품 저재관리사도 1년에 한 번씩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은 여기 나온 대로 4시간에서 8시간 이하인데 되게 제가 해보니까 6시간 정도 교육을 받더라고요. 4시간, 8시간 중간이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안전성 확보하고 품질 관리.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꼭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걸 제가 책임 판매 관리자거든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왔기 때문에 거의 저는 1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교육을 받느냐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들은 얘기가 거의 그 6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법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거,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저는 들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교육받는 거 6시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하, 그리고 안전성 확보하고 품질 관리에 대한 교육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 기본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의 시설,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 당연하죠. 미생물 오염이 가장 문제거든요. 왜? 내용물에다가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내용물에 원료를 혼합하는 거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오염이 정말 문제가 되니까 시설, 그 다음에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보건위생상의 위해, 즉 미생물 오염이 안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맞춤 화장품 저지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원료의 혼합소분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기본이죠. 품질 관리하고 뭐하고 안전성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내용물하고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물론 원료는 누가 또 공급할 수 있다고요? 원료 공급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검토하여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혼합 소분해야 된다. 즉 책임 판매업자가 내용물과 원료를 공급할 때 이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혼합 소분이라는 규정을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말을 따라야 된다고? 책임 판매업자가 정해진 그 룰을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소독하는 거, 소독하고 세정하는 거, 손. 그 다음 일회용 착용할 때는 예외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포장 용기 오염 여부, 그죠? 포장에 대한 일자 포장에 특히 오염 여부 체크해야 되겠죠. 왜? 내용물이 닿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을 또 준수하는 게 또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자,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이게 혼합할 때 스파툴라 같은 게 있겠죠. 이렇게 흔들어서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혹은 호모제나이저라든가 이렇게 넣어서 이게 프로펠러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장비나 기구에 대해서 당연히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나서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 혼합 소분 전에 내용물하고 원료를 공급받을 때 뭘 같이 받게 되냐면요, 품질 성적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내용과 원료에 대한 품질,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제품명이라든가 또는 그에서 pH 검사라든가 뭐 비의도적인 오염물질이 없다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중에 특히 뭐가 있냐면 사용 기한이 적어져 있어요. 그 내용과 원료를 어느 기한까지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개봉 후 사용 기간이 있거든요. 그 이내에 그 제품을 혼합 소분해서 판매한 제품도 아까 얘기한 그 품질 성적서에 나와 있는 사용 기한을 따라줘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게 나온 대로 혼합 소분 전에 내용물 원료의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기본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바로 설명했던 겁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 기한하고 또는 개봉 사용 기간을 그 내용물하고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에 나와 있는 사용 기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제하고 나서 남은 내용물하고 원료는 밀폐류란 마개를 사용해 가지고 철저하게 밀봉시켜 가지고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할 것. 자, 그런데 소비자 피부 상태나 선호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확인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선호도 확인도 안 하고 미리 혼합해 가지고 이게 나왔죠. 미리 혼합 소분하는 것은 그래 가지고 보관해서 판매하는 건 이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피부 상태라든가 선호도를 확인을 했을 경우는 예외가 되는데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 화장품을 미리 혼합 소분해서 보관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확인한 경우는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이 제공하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주기적으로 미생물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나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라는 거. 우리가 기존에는 그냥 기성품 판매할 때는 뭐 따로 기록하라는 그 어떤 의무사항이 없었는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시면서 제품을 조제해서 판매를 할 경우는요. 의무적으로 판매 내역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판매 내역서. 그 판매 내역서는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첫째, 어떤 제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제조번호겠죠. 그 다음에 제조번호가 아닌 우리가 만일에 내용물을 소분할 경우는요. 소분해서 판매할 때는 그 내용물의 제조번호를 그냥 사용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내용물에다가 또 다른 제조번호를 갖고 있는 원료를 혼합하거나 또 다른 제조번호를 갖고 있는 내용물을 혼합할 경우는 또 다른 뭐가 돼야 돼. 그 제조번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그 내용물과 또 다른 것들을 섞어서 만들 때 혼합할 때는 또 다르게 뭘 만들어내야 돼. 제조번호가 아니고 식별번호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건 맞춤 화장품은 식별번호라는 것. 어떤 경우에? 혼합할 경우. 혼합할 경우는 제조번호가 2개가 되잖아요. 그죠? 뭐 2개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식별번호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팔았는지 그리고 판매 일자, 판매량을 필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 3가지 잊지 마세요. 제조번호 또는 뭐라고 식별번호, 그 다음에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판매 일자, 판매량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집어넣어서 문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원료 및 내용물에 입고를 하고 또 사용하고 나서 폐기하는 것도 기록 보관해야 된답니다. 참 다양하죠. 그죠?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화장품 제조업자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그 또 하나 또 기억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맞춤 화장품 판매를 할 때는요. 소비자한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뭘? 내가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특성. 어떤 특성이 있냐, 어떤 효과가 있냐, 특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가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용물 또는 원료의 특성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은 필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당연히 맞춤 화장품 사용을 했을 때 중대한 유해 사례라든가 부작용 생기면 어떻게 한다? 15일 이내에 어디다 신고한다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보고를 꼭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보고를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중대한 유해 사례 혹은 부작용이 생기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맞춤 화장품 원료 목록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생산 실제 얼마큼 많이 만드는지 이것도 기록 보관해서 일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제출하는 건 아닌데 원료 목록이라든가 생산 실적을 기록해서 보관한다는 거.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각 개인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우리가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춤 화장품 정의를 제가 간단히 핵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 화장품의 정의는요. 기본적으로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다양한 고객의 피부 타입이나든가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내용물과 내용물을 물론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의 내용물에다가 식약처장이 허용되는 원료를 혼합하는 거.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의 내용물에다가 또 다른 내용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내용물을 갖다 혼합하는 거. 혼합이에요. 그 다음에 뭐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해 판매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 맞춤 화장품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자 내용물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벌크 제품이라는 거. 어떤 건 안 돼요? 완제품 안 됩니다. 그리고 견보품 안 됩니다. 그 다음 원료 범위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안 되죠.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상에 제한이 되는 원료,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에 효능 효과가 있는 성분. 하지만 뭐 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심사 보고를 누가 해요? 책임 판매업자 해가지고 맞춤 화장품 제품으로 우리가 심사 보고가 된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에 대해서 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온 얘기죠. 심사 보고서를 제출된 원료는 제외가 된다. 그런데 원료에 대해서 특히 원래는 사용상의 제한이 바로 보존제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건데 원료 자체에다가 보관을 어느 일정 기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된 첨가된 보존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료 내 자체에 있는 보존제는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심사 보고된 기능성 성분 조합하고 함량이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함량 내에 그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이상을 쓰게 되면 자극이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원료를 단독 원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 이 원료를 조합을 해서 혼합 원료도 우리가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원료가 아니고 두세 가지 원료를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조합된 원료를 내용물에 혼합해서 우리가 제품을 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세 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신고 절차는 누구한테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한테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신고 서류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었죠. 그죠? 특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4번 제출한다 그랬죠. 그리고 혼합 소분 시설에 대해서 세부 평면도 하고 그 다음에 상세 사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자, 그리고 뭐 변경을 해야 되겠다. 변경에 대한 얘기 있었죠. 지금 여기 나왔지만요. 기본적으로 판매업자 그리고 판매업소 조제관리사 이건 변경될 때 우리가 당연히 뭐예요? 변경 신고를 하는데 변경 신고를 할 필요 없는 게 하나 있었죠. 뭐가 있나요? 판매업자의 상호 그리고 주소는 변경 신고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랬죠. 다른 건 되게 원본들은 4번을 제출하는데 특히 조제관리사 자격증은 4번을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원본이 필요한 경우는요. 꼭 신고 필증은 모든 게 공통으로 원본이 나와야 됩니다. 변경할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가지 추가가 됐는데 양도 양수 합병을 증명할 수 서류하고 행정처분 내가 어떤 화장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 그럴 때 그것에 대한 내용 공지는 에 대해서는 그건 원본을 꼭 우리가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는 변경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조제관리사는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혼합 소분 업무를 하는데 정기 의무 교육을 1년에 한 번 받는다 그랬죠. 몇 시간? 4시간에서 8시간. 어떤 내용?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 자, 판매업자 준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 기구, 정기 점검, 보건, 위생상의 위해가 없도록 관리한다. 이건 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참고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는데 특히 뭐가 중요했습니까? 우리가 판매하고 판매 내역서. 그 전에 물론 미생물에 대한 오염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판매 내역서는 뭐라고요? 제조번호 또는 식별번호, 그 다음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사용기간, 그 다음 마지막 뭐였죠? 뭐가 있었냐면은 읽어볼까? 판매일자, 판매일자하고 판매량. 언제 팔았고 얼마큼 팔았는가 기본이죠 이게. 근데 어떤 걸 제조번호 또는 식별번호.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 사용기한 또는 뭐 개봉 사용기간. 판매일자 및 판매량 기본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소비자는 설명해야 되는 거. 내가 조제 시 사용했던 내용물하고 원료에 대해서 특성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용 시 주의사항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맞춤 화장품을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어떤 중대한 유해 사례라든가 또는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식품의약품 처장한테 15일 이내에 즉각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맞춤 화장품과 관련된 중대한 유해 사례 및 부작용 발생 시 정보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누구한테? 식약처장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원료 목록 및 생산 실적 기록을 보관하는 이건 기본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저주관리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